이제 아마존이라는 거대 이 리테일 공룡, 한국에서 아마존 리테일 방식으로 유명한 게 쿠팡이 있죠. 온라인 쇼핑 경쟁사인 샤움과 테무의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미국 이커머스 대기업. 한번 볼까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쇼핑 플랫폼 테무와 쉐인, 이거 따지면 이제 이게 뭐 인스타, 약간 인스타로 넘어가는 그런 거로 보이고, 아마존은 이제 쿠팡이라 생각하시면 편해요. 급증하는 인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존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전자상거래 대기업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수년 동안 다음과 같은 라이벌들의 도전에 맞서 싸웠지만, 월마트나 타이 같은 경쟁업체의 도전에 맞서고 있지만, 중국에 뿌리를 둔 테무와 쉐인의 배송이 빠르지 않는 저가 상품, 한국으로 따지면 알리익스프레스인데 이제 저가 상품이 이제 공짜로 배송이 오는 거죠. 테무의 상품 가격을 맞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근데 예전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떼다가 아마존에다가 브랜드만 살짝 바꿔서 팔아온 게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쿠팡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쿠팡에서 그 떼다 파시는 분 있잖아요. 드랍시핑이라고 하는데, 드랍시핑이 뭐냐? 드랍시핑 뭐죠? 혹시 드랍시핑은 아는데 스타크래프트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따와서 무재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무재고 어쩌고저쩌고 다 다른 데서 떼와서 바꾸거나 아니면 바꾸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팔아버리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중국 애들이 이걸 알아채고 그냥 바로 보내준다는 거죠. 최근에 인스타로 해서 클릭하면은 이제 딱 그 커스터마이징만 이렇게 해줘서 그냥 바로 살 수 있도록, 그 대신 가격은 훨씬 더 싸게, 그 대신 이제 배송 기간 좀 길어지죠. 이제 쿠팡도 그렇고 알리익스프레스도 그렇고 이 가격이 좀 더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이제 저가, 중국산 저가를 굳이 아마존을 거치지 않고 그냥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로켓배송 같은 게 있거든요. 아마존에도 쿠팡이 그걸 벤치마킹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도 이제 살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아마존, 그 쿠팡의 이용률이 좀 더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바꾸려면 쿠팡 혹은 아마존에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겠죠. 근데 동일한 그 배송 시간을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떼다 와서 파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초부유층 지세대가 고향으로 몰려든다는 소문이 있네요. 억만장자의 자녀들조차 미중 간 균형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수년 동안 하버드 대학 중국 포럼은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창업자 마인, 샤오미, 레이진, 블랙스톤의 스티브 슈트만 거물들을 한꺼번에 대학의 오크 패널 룸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중국 억만장자 자녀이기 이런 학생들 초청으로 세계 양대 대학의 부유층이 매년 모여 활발한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지정학적 균열을 메울 수 있는 부의 힘을 보여줬었는데, 이젠 그런 장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 더 이제 양극화되고 있는 시점이 보이는 거죠. 미중 간의 긴장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이제 컨퍼런스료를 주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장소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정상회의 주최자 중 한 명인 장은 중국 최대 소매 업체 창업자의 딸인데 베이 지역에 살았고, 아버지는 베이징에 남아있는데 부유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주비행사 가족,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버드 조종선수 활동했으며 스페인어에 능통한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분열이 학생들에게도 돼서 예전에는 중국 엘리트 학생분들이 미국에도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도 되게 좋아하고 중국도 좋아하고, 중국에 미국의 문물을 가져다 주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었죠. 화교 학생들이 이제 미국에서 다 귀환하면서 귀국하는 중국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엄청난 부자들은 버티지만, 약간 좀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좀 걸러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을 되게 온화하게 바라봤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 중에서 중국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죠. 어쨌든 중국에서 자기 돈이 나오니까요. 세계대학 연합행사 참여하고 되게 부유한 20대가 중국에서 삶을 선택함에 불안정한 세상에서 세세한 감시를 받고 있죠. 중국의 자랑거리였던 사회적 이동성이 힘을 잃으면서 중국은 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와 달리 중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이제 중국을 좀 나가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특히나 자녀들은 중국으로 돌아오면은 좀 답답함을 느끼니까 사실 안 돌아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중국의 잠재력이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느끼는 소외감 때문. 그러니까 이제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중국도 성장기가 약간 꺾이니까, 성장세는 다 미국이 좋은 거 아니까 미국을 갔죠. 근데 이제 성장세가 꺾이면서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중국으로 돌아오고, 감당 가능한 사람들조차도 미국 아니면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중국 분들, 제 젊은 분들이 이제 딱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중국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중에 중국으로 선택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선택해야 되는 분들도 늘어난다는 거죠. 한국은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뭐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있는 게 별로 어색하지 않지만 중국은 아직도 어색하죠. 지세대, 특히 지세대 문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게 중국의 참 큰 이슈거리가 되겠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 가격이 치솟고있는데, 참고로 초전도체에도 우라늄 쓰는 걸로 봐서 갈등과 급증하는 수요. 우라늄이 생각보다 조금 수요가 많다 하더라고요. 민간 핵 전문가들은 예전에 공포에 쌓였었죠. 원자로가 있었는데 우라늄이 이제 상업용으로도 많이 쓰임에 따라서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프라이스,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데, 보시면 뭐 사가시는 분들이, 공급하시는 분이 카자흐스탄, 캐나다 이런 분들이 우라늄을 공급하고 계세요. 매년 85,000톤의 우라늄만 사용되는데, 코발트 다 희귀죠, 희귀. 이 평온한 거래는 두 가지 힘에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는 수요의 부활. 지금 한국에도 원전 관련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다시 한번 안전해진다는, 기술이 좋아지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공급 불안정. 아시겠지만 그 분쟁 지역에서 꽁꽁 싸매고 이제 공급에 팔질 않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유가가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죠. 결국에는 우라늄 또한 진짜 전략 자산화 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캐나다에 조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특히나 원전 기술의 발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리고 프랑스 측에서 이제 갑자기 원전을 친환경으로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가 슬슬 따라가는 것도 원전 이미지 개선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왜냐면 프랑스가 좀 고급스럽잖아요, 이미지가.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네요. 한국도 지금 원전 때문에 난리죠. 좋다고. 이제 다시 붐이 올 거라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클래식 스타일, 클래식 럭셔리 스타일, 제 채널에도 클래식 럭셔리 스타일,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데, 옛날에 엘리트 화려했던 장식이 다시 돌아오고 있고, 미국에서 먼저 유행하고 한국에서 유행이 돌아오고 있죠. 왜냐하면 뭐 미국의 옷 브랜드 한국에 그냥 사면 되는 거니까요. 블룸즈버리 그룹이 다시 유행한다는데, 버지니아 울프, 덩컨 그랜드, 바네스멜, 어디 뭐 문학 시간에 좀 배우신 것 같죠. 영국의 보헤미안 서클은 빅토리아 시대 형식의 반기를 들었고, 그들의 캐주얼한 장식 스타일, 전혀 캐주얼하진 않지만 예전에 귀족보다는 캐주얼하지만요, 어쨌든 화려하죠. 화려함이 그 특징이 되는 이런 패션 스타일이라 보면 되겠네. 1918년, 좀 오래 거슬러 가네요. 100년 거슬러 가버리네. 유행은 돌고 돈다. 버지니아 울프는 당대 유명한 뭐 안주인이었던 이렇게 귀족 부인들과 같이 지내는데, 버지니아 울프 한국에서도 뭐 많은 시가 남아져 있죠. 결국에 쭉쭉쭉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 1910년대에 샤넬도 그렇고, 이때 1910년부터 1940년대 지금 현대 의복들이 대부분 발명되었다 보죠. 1910년대 이전에는 아시겠지만 중절모 쓰고, 여자들은 진짜 화려한 드레스, 여름철에도 어떻게 드레스를 입었는지 그거 입고 다녔는데, 이때부터 이제 비슷비슷하죠. 1932년 사진인데 이때나 뭐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1910년대 딱 그 변화나는 시기로 다시 패션이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조금 느껴지는 게, 요즘엔 되게 화려한 장식들이 다시 돌아와서, 한때는 모던 시크란 단어가 유행했는데 요즘 시크란 단어 잘 안 쓰시더라고. 어떤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오래 걸리나요? 이거 보시면 놀라운 게, 근데 한국어가 동아시아가 제일 배우기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4개. 가장 오래 걸리는 5개 중에 4개가 한국어, 중국어, 홍콩 지역 분들이 쓰시는 거, 대만, 홍콩, 대만, 칸토니즈, 광동어, 그리고 이건 일본어, 그리고 아랍어. 아니, 어려운 거 아시아 지역이네요. 뭐 중동이라고 보니까 중앙 동쪽에 중동 동쪽에 어려운 어들이 많네요. 쉬운 언어가 생각보다 스페인어. 잉글리시는 어딨죠? 잉글리시 기준으로 했나 보네요. 잉글리시 어딨죠? 잉글리시 없는데 약간 24 위기에 있을 것 같아. 이탈리아니까.
이거 근데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이렇게 나왔네요. 외국 학습의 어려움은 언어 구의 복잡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복잡합니다. 언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언어가 모국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외국어관에게 가르치는 언어 4가지 범주. 미국인 기준, 미국 외국어관 기준. 근데 이게 이제 특히나 사실 한국어가 배우기가 그러니까 이 언어들과의 대척점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미국 언어가 이렇게 이쪽이랑 비슷하니까 빨리 배운다 하겠죠. 미국 외국어관 기준으로. 왜냐면 스페니쉬, 더치랑 비슷하니까요. 스페니쉬랑 이탈리안이랑 비슷하고 프랑스어가 쉽다는 건 솔직히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서로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좀 배우기 어렵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또 쉽게 배우고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거의 4배 차이 난다는 건 굉장히 또 장벽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우시는 분들 잘 배우시는지 한국어를요. 만화 학습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문자책입니다. 실제로 국무부가 선정한 가장 어려운 책 중 대부분은 유럽 언어가 사용하는 라틴 알파벳으로 표기된 언어는 없습니다. 라틴 알파벳에서 표기 안 되니까 서로 어렵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이 참 안녕하세요도 약간 어색해 보이긴 해요. 안녕하세요도 영어를 알파벳으로 쓰면 약간 이렇게 고립된 것을 중앙으로 조금 가져오는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또 서로 말하기는 가장 쉬운 언어라고 했을 만큼 각 요소의 비율은 다양합니다. 재미로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스웨덴어부터 배우라고 하시네요. 미국 분들 기준으로. 한국어를 마스터하기 위해 두뇌를 단련하는 것이 진정한 언어 IML 표식이래. 그러니까 한국어 하시는 분이 똑똑해 보이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 똑똑해 보이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겠지. 이제 애플 또한 애플 매장 직원들에게 임금 급여 상승률이 4% 정도로, 예전에는 많이 올려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려주는 거죠. 애플은 이번 주에 약 4%의 연평균 인상률을 공개하며 이는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소매업 직원들에게 더 작은 규모의 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는 비정상적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을 단행한 것과는 대조적인 거죠. 최근 이 인상률은 일반적으로 2%에서 5% 사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년 8%에서 10%의 임금 인상을 경험했었는데 최근 3년간 그 이후로 압박은 완화되었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지금 시간당 20에서 30달러의 급여를 받고 있고 애플케어 직구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죠. 이러한 패키지 또한 매년 두 범주의 주식에게 제한된 주식 단위를 발행했는데 $2,000 추가적으로 $2,000의 주식을 또 지급했었죠. 아이폰 제조업체는 일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었는데 결국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은 원래 8%에서 10% 사이에 임금 인상을 줬었는데 이번에 4% 해주니까 한 2배 정도 줄어든 거죠. 인상률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반응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네요.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으면 조만간 이제 금리가 좀 정상 수치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 라는 분위기가 미국 전역에 깔리고 있네요. 한국도 그렇죠. NFT가 2021년 고점 대비 그때 당시 근데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데 한 20조 원 정도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95%가 1원에서 2원, 사실상 0원이나 마찬가지죠. 급락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죠. 2021년에 뭐 비트코인이 8,700만 원 갈 때 그때 뒤늦게 따라온 자산이니까요. 지금으로서는 거의 가치가 없어지는 그러한 급락장에 들어섰는데 혹시 모르죠. NFT가 다시 반등할지. 근데 이 NFT에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아마도 지금 같은 분위기가 가장 좋은 분위기라고 믿으시는 분도 있고, 지금 또 NFT는 활발하게 되어 있고 NFT로 큰 돈을 버시는 분도 있죠. 지금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누구한테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뻔한 것이었다. 교활한 사람들이 먼저 현금을 인출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가방 들고 남겼다. 근데 이런 말들은 솔직히 어느 자산 시장이나 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현대 압구정 아파트 15억 할 때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이제 오를 대로 올랐다. 모르는 거죠. 자산 가격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이러다 갑자기 NFT에 특별한 또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가지고 급등할지. NFT가 급등한
종목도 95%는 많지만 살아나 5%는 더 상승하는 세를 보여줘서 약간 5대 95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가 적당한 평판인 것 같아요. NFT 시장이 많이 급락해서 일부 NFT를 빼고는 지금 거의 가격이 뭐 10원, 1원, 2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NFT. 왜냐하면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하락하니까 하락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빨리 못하는 그 반작용으로 이 NFT가 대부분 이제 이더리움 같은 그 시스템에 토큰이 이제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가격이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르죠. 또 이러다가 갑자기 NFT의 시장이 다시 돌아올지. 근데 NFT가 그거는 확실했어요. NFT가 시장에는 잘 적응했는데 가격은 이제 급락한 사례로 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NFT는 조금 가격이 많이 급락했고,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NFT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명품 사면은 NFT 뭐 준다. 이거는 그래도 꽤 수요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실제 물건에 연동되니까. 실제 물건에 연동되지 않으면 디지털로 되면 많이 급락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거의 1원, 2원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걸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사실 그 인플레이션 감소법 자체가 중국을 겨냥한 건 맞긴 해요. 획기적인 IRA는 국내 청정 에너지 제조를 장려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국민 세금으로 돌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베스트 댓글 한번 볼까요? IRA의 미국산 구매 조항은 실제로 훌륭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한때 이거는 이제 한국도 이득을 많이 봤죠. 그리고 한때 중국이 영원히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미국과 공장과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청정 에너지로 전하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초강대로 나올 수 있는 좋은 진주입니다. 맞긴 하죠. 근데 이제 세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경기 부양치한 국가 부채와 지속적인 적자를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자연금리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브라보. 이제 이분은 찬성하는 거고 이분은 반대하는데,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간 한 가지는 확실하게 했어요. 중국은 이제 손보긴 했는데 앞으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고금리를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을지 봐야겠네요.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부자분들이 일하지 않고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뭐 엄청난 액수의 돈을 그냥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무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국가일수록 솔직히 발전하기 힘들죠. 그리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위험을 추구하는 국가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 연구의 마지막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을까요? 넘을 수 없을까요? 모르죠. CMA는 수정된 제안으로, 이거 유명한 게 한국의 그 뭐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영향력 미비 이렇게 해가지고 웃긴 게 있었죠. 액티비전이 이제 게임이 이제 예전만큼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영향력 미비.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콜 오브 듀티 시리즈가 그렇게 또 유행하지 않는데,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라는 콘솔을 만들었었거든요. 대박을 친 게 360이라는 한 두세 번째부터 대박을 쳤었는데, 그 대박 치게 된 이유가 하나가 헤일로였고, 헤일로라는 그 게임 아실 거예요. 헤일로였고 하나가 콜 오브 듀티였어요. 콜 오브 듀티가 이 두 개를 견인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부서를 먹여 살렸거든요. 실제로 먹여 살렸다는 표현이 그냥 괜한 표현이 아니라, 이거 두 개 때문에 샀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엑스박스의 이게 두 번째였나? 엑스박스가 첫 번째 게 사실상 실패하고 두 번째 거 실패하면 이제 문 닫을까 말까 했었는데, 이때 대박을 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요거 두 개 때문이기 때문에 액티비전 인수하려고 엄청 난리치고 있죠. 액티비전이 그냥 콜 오브 듀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액티비전이 블리자드 가져가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했죠. 결국 종료를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인기 없으니 그냥 합병하세요 했지만, 지금 유럽 그 미국의 북미 지역, 캐나다 지역에서는 이 인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690억 달러 규모, 엄청나죠. 690억 달러면 엄청나요. 거의 뭐 100조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90조, 80, 90조 돼요. 맞죠?
엄청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는 영국의 경쟁 당국이 최근 양반을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냄에 따라 최종 규제 장애물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사상 최대의 게임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1년 반 이상의 기간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결국 양보를 좀 해줬는데 그 대신 양보해준 대신 뭐 대가를 지불했겠죠. EU나 영국 측에. 그만큼 이제 게임기에 조금 지각 변동이 올 거라 생각하고 이게 한국에서도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한국의 액티비전이랑은 안 친해도 액티비전 콜 오브 듀티 안 친해도 블리자드가 친하기 때문에 블리자드, 액티비전,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지금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니면 크롬을 하는데 윈도우 기반이잖아요. 사무를. 그러니까 이제 사무를 한국은 특이하게 윈도우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맥북으로 잘 안 하죠. 이제 이러한 삼각 편대가 오면 한국에 이제 갑자기 사무 앱 켰는데 게임 켜지는 거죠. 실제로 그거 지금 비즈니스 모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파워포인트 하다가 그냥 쉬는 시간에 게임으로 여기 오른쪽에 뜨는 거예요. 그냥 풍 하고. 미국 국방부가 초당 3천만 원을 쓰신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1년 예산을 시간으로 알아보면 이거 읽는 동안 이게 한 몇 초, 이거 한 글 읽는 동안 1억 한 6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만큼 미국 국방부가 돈을 엄청나게 쓴 건데 1초당 3천만 원 엄청나죠. 역시 천조국이라 불렸죠. 국방비가 천조라서 대단하죠. 하지만 이제 베어스 댓글은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천조, 국방비만 천조라는 나라로 유명해서 천조국이라는 이름이 붙었었는데 대단하죠. 국방비만 초당 3천만 원, 국방비 초당 3천만 원 어마어마한데 사실 한국은 얼마까지? 한국도 꽤 비쌀 것 같긴 한데 한국도 이제 국방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있죠. 뭐 나쁘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아시아 정세가 조금 불안정해지면서 군사 예산 더 높다는 사람들이 있네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는 단지 군사 예산 헤드라인 숫자 8,200억 달러 한 1,000조 가까이 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실제로는 한 1,500조 정도 된다 하네요. 이것저것 합치면 1,500조 된다면 한 1초에 한 5천만 원 될 것 같은데 5천만 원 대단하네요. 대단하고 뭐 이러니까 세계 평화가 돈으로 유지된다는 거 있죠. 돈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이제 국채 수익률이 미국도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 주식이 가장 많이 하락했죠. 6개월 만에. 수익률이 상승해도 어차피 국채가 올라가면은 기계적으로 주식에 대한 주가 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10년 만기 금리가 2007년 마지막 수준인 4.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채가 높아졌죠. 미국 국채의 끊임없는 급등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목요일 월스트리트는 암울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는 투자자들이 한 세대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세상에 대비해 재조정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조정이긴 한데 이제 고금리 시대가 지속된다면 우리 거의 15년간이었죠. 15년간 저금리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정을 해야죠. 고금리가 유지된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에 현금을 쏟아부으면서 주식은 몇 달 동안 높은 금리를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좀 뺀 거죠. 급락을 했고 한국 주식도 급락을 했죠. 결국에 미래에 있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고 미국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원래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사실 유가가 좀 낮아지는 게 정상인데 이제 유가 또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사우디와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면서 감산을 해버리는 바람에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굉장한 또 긴장감을 불어일으키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수익률 급등으로 S&P 지수가 약세장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올해 지수는 올해 초 7개월 동안 반등했으며 2020년 저점 대비 23% 상승한 상태. 그럼에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미국 경제가 이러한 고금리 동결에 버티고 있다.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블룸버그는. 이제 근데 이 고금리에 우리가 적응한다면 한국 또한 뭐 수출 한국은 환율이 지금 1339원에서 4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 버텨내기만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표준에 다 적응해 나가겠죠. 일단 10월 수출입 조정이 좀 드러나면 한국에서도 이러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지 보여질 것으로 보여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민 50만 명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줬는데 근데 베스 댓글이 값싼 노동력이 도착했대.
기존 노동이 더 나은 임금 협상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네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일시적이라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8개월 동안 보호신분을 받게 되는데 영구 시민권 아니군요. 근데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실히 이제 해소하는 역할이 있죠. 그만큼 요즘에 미국도 이제 사실 이민 친화적인 나라가 점점 안 되고 있긴 해요. 특히나 이제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단순 사실 사람들에게 진짜 만족감을 주는 거면 내가 저기 버킹에서 일해도 나 시급 한 3만 원 받는다. 이런 국가가 진짜 진또배기 국가인데 미국이 실제로 한 시급 3만 원 정도 받거든요. 이것저것 팁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왜냐면 기본급이 $20니까 벌써 2만 6천 원이잖아요. 이만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또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최고는 뭐 아니 저기 무슨 섬에 사는 무슨 진짜 가난한 나라들도 최고는 뭐 최고죠. 당연히 최고는 다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지만 솔직히 밑에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내가 어디 가더라도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급. 이게 미국의 최강대국의 집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갑자기 50만 명에게 이분들이 18개월 동안 일하면서 당연히 다 패스트푸드에 일하러 갈 거 아니겠어요? 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떨어지는 거지. 기존에 있던 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죠. 한국도 똑같은 문제로 한국도 지금 이제 막상 미국처럼 이렇게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좀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미국은 인프라가 너무 낙후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고 있죠. 위험 지역의 성장, 기후변화, 잘못된 정책 탁탁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도난율이 높은 지역이 있죠. 미국에 뭐 개토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렇게 치안이 안 좋거나 아니면 너무나 맨날 허리케인이 다가오는 지역은 보험 가입도 안 돼서 그럼 뭐 이 사람 어떻게 하죠? 뭐 야생, 와일드 라이프 시작되는 거죠. 미국에서 엘리락 쓰는 산불이 집 앞에 메마른 언덕을 뒤덮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불의 벽이 다가와서 문에 보이는 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회상하네요. 이론적으로 보험은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 주택 세우자는 범람원의 투표에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가 비싸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 보험료를 아무리 내도 가입이 안 되는 거죠. 뭐 이 한국으로 예를 들면 뭐 30억짜리 부가티가 보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눌러봐야겠네요. 삼성 뭐 보험에 애니카에 한번 눌러보세요. 스스로. 노아 프리미엄 이제 보험료 한국으로 따지면 뭐 땡땡 화재 프리미엄인데 보시면 어떤 지역은 노데이터 이런 데에서 이제 가입 안 되겠죠. 이런 데서 했다가 이제 보험사 파산하고 마니까요. 보험사라는 게 참 신기한 비즈니스 모델이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플로리다현이나 시에라 산기슭에 머물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스타링크를 좋아하는 게 이제 오지에서도 조금 약간 실시간 상황을 받아야지 보험사들이 이걸 뭐 처리해줄지 안 처리해줄지 알 거 아니에요. 수도 휴양지에 제공되는 엄청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보험료 지불하면 다행이고 보험료 그냥 안 지불하고 마는 보험 가입 거부당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링크가 이제 나왔고 미국은 이제 인터넷 까는데 오지면은 생각보다 근데 비싸잖아요. 한 1만 달러 달라는데 1,300만 원 깔면 오지에 들어오긴 한대요. 아예 인터넷에서는 무조건 깔아준다 하더라고. 그런데도 이제 보험료가 안 되면 어쩌겠어. 보험 안 되면 뭐 어떻게 그냥 살아? 이제 인프라 스타링크를 해결하고 13,000달러 낼 필요 없다는 거죠. 위성을 쏴주니까. 이제 인터넷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보험료 회색지대도 없어지겠죠. 패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밀레니얼 세대는 MZ 세대는 패션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발레 플랫이 돌아왔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어요. 이거 예전에 한국에서는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많이 유행했었죠. 플랫 슈즈. 발레 플랫이 돌아왔어요. 플랫 슈즈. 보나마나 또 틱톡이 유행시킨 거죠. 인스타그램. 패션 나라시스트들 모두가 발레 플랫 슈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라이아, 미우미우 등 유행을 선도하는 브랜드 신발이 매장에 진열됐고 쉐인테우는 패스트 패션의 거물급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백가지의 저렴한 대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발레 플랫의 귀환을 피해 도망칠 수는 있지만 숨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유행했던 신발을 신은 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달리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결국에는 플랫 슈즈 유행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보여져요. 젊은이들이 지지하는 트렌드는 극단으로 오가는 경향인데 아빠 신발의 꾸준한 인기. 저도 솔직히 요즘에 구두를 좀 신는데
구두가 참 좋아요. 검정 구두 유광을 광을 내서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노화에 대한 세대적 책임을 너무 무겁게 느끼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면 약간 근데 그게 젊음이라는 게 참 큰 축복이지만 사실 젊음에서 이게 늙어가는 과정 또한 나쁘진 않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나에 들어간다는 거겠죠. 15년 전 제가 그 신발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여전히 제 판단력 속에 묻혀 있습니다. 아직 태울 닿지 않았습니다. 참 패션이라는 게 신기한 게 어렸을 때는 반발하고 싶지만 나이 들어서는 또다시 그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일기 어느 조직이나 뒷담 화나 소문 좋아하는 사람들 꽤 있다. 그거 심리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라 이해는 돼. 누굴 욕하거나 남들은 잘 모르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얘기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빠르게 결속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 역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주입하세요. 그래 난 사실 뒷담화나 남 얘기 듣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조직은 병든다고 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 나누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척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거든. 뭐 그렇진 않은 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가 뒷담화다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또 남한테 또 뒷담화해요. 걱정 마세요. 뭐 자기도 뒷담화당한 다 알고 있으니까 모두가 뒷담화하면은 결국에 누구도 뒷담화하지 않는 그런 게 또 사회 법칙이니까요. 무해한 주제에 대화를 할 거야. 설령 내 의도와 무관하게 뒷담화나 소문 나는 자리에 끼게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던가 대화 주제를 돌려볼 거고 말이라는 게 누군가 좋은 의도를 얘기하는 것도 와전되다 보면 어딘가 전혀 다른 해석으로 돌 수 있더라고. 근데 이게 그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괜찮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 선택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야기가 다 돌던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 이야기가 돌면 그냥 다 그러니까 뒷담화 내용을 전부 다 오픈을 해버리세요. 모든 사람이 알면 뒷담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한테 뒷담화를 그냥 다 해버리세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오픈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개된 정보가 되면 진실이 햇빛을 비출 겁니다. 그렇죠? 맞죠? 사실 뒷담화나 이러한 소문의 근본적인 즐거움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한테 이 정보가 안 가기 때문에 즐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냥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널리 알리면 알아서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뭐 시장 가격의 원리기도 한데 시장 가격도 알겠지만 시장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특정 공간에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갈 때 시장 지배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 말도 그렇죠. 말에 대한 지배력은 일정 그룹 섹터별로 나눠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널리 퍼지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임금 타협이 최저임금 $20로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원래 그거 혹시 아세요? 캘리포니아에 $20가 너무 이게 뭐 한국이랑 비슷한데 캘리포니아 뭐 만만한데 이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뭐죠? 버킹 분들의 평균 월급이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돼요. 4,500만 원 돼요. 원래 그랬어요. 4,500만 원. 원래 이것저것 다 끌고 모으면. 근데 이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큼 올릴지는 뭐 상상 초월이죠. 캘리포니아가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를 그냥 나라죠. 그냥 나라.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그 전 세계가 이거 보고서 이제 영감을 받겠죠. 이거 우리도 그 음식점이라면서 워로백 땡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근데 특히나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특징이 음식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엄청 세요. 20년 전에도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380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서빙이랑 일만 잘해도 팁이 워낙 좋으니까요. 요즘 근데 요즘 팁을 더 세졌다는데 팁을 요즘에는 직원들한테 잘 안 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돈을 잘 줬었는데 여러분 20년 전에 여기서 월급 380만 원 받아본 적 있으세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이미 한국 돈으로 한국 환율로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당연히 500에서 4,500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특히 캘리포니아는 사람들이 다 사 먹는 것도 웃긴데 캘리포니아는 이제 급식도 다 사 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외식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라 볼 수 있죠. 특히 패스트푸드를 가족 모임에 먹는 것도 웃기긴 한데 이분들은 패스트푸드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한데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한국도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분명히 이제 한국도 더 올려달라 할 텐데 환율이 또 올라가면서 한국도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죠. 그러니까 한국도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처럼 더 올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조만간 한국도 급격하게 또 최저임금이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